대선이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개헌론이 대선 전국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가 발표한 닮은 꼴 공약도 눈길을 끄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선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개헌 시 대통령 임기 단축 의사를 밝혔고요. 다른 대선 후보들도 관련된 생각을 말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특별한 계획을 가진 건 아니고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 저도 이제 평소 생각에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임기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느냐?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선은 코앞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막 터진 그런 가운데 좀 저는 딱 듣고 약간 뜬금없다.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5년을 사실상 8년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사실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저는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후보들의 정책 관련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개헌 카드, 확대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하지만 언급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 시점에서 이 개헌 카드를 꺼낸 배경 무엇입니까? 일단 뭐 이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발언 부분들은 뭐 오늘 뭐 새롭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2014년 그다음에 저번 17년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있어서도 당시에 또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이 개헌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부분은요. 일단은 제도적인 정치개혁 부분에 있어서 좀 정치 담론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이제 계속 여야가 논의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통상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는 것 때문에 그동안 많은 폐해들이 있었고 어떤 권한이 대통령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위주로 대통령만 바라보는 그런 좀 정치 행태가 있었어요. 실제 5년 단임제라는 게 87년도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이제 군사 정권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려는 부분에서 87년도에 이제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5년 단임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함부로 연장하지 못하게끔. 하지만 지금 이제 4년 중임제 부분들은 미국뿐만 아니라요. 각 유럽 지역의 각 나라에서 정치 행태로서 이게 국민들한테 4년을 하고 중간 평가를 받고 평가를 받으면 4년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름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재명 후보가 마땅히 말씀하신 것 같고 다만 윤석열 후보께서 갑자기 뜬금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부분, 권한의 집중과 견제 이런 부분을 깊게 고민 안 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이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뭐 4년 하면 8년 해서 어떻게 권력을 계속 잡으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들은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교통사고 날까 봐 차 안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권한을
분산시켜서 합리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개헌 문제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 개헌론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가 돼 왔고 다만 여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뜬금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개헌 카드는 늘 살아있는 카드가 맞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여지없이 나왔고요.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뭐 개헌 관련 특위를 만드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끄집어낼 수 있는 카드인 거는 맞는데 지금은 이제 대선을 8, 9일 앞둔 시점 아닙니까? 네, 이 시점에 48일. 뭐 이 이슈를 제기한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되실 분이 개헌 카드를 쓰시든지 뭐 풀어나가시든지 해야 되는데 좀 뜬금없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을 200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년 중임제 외에 다른 아젠다나 이슈를 전혀 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권력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공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개헌 이슈를 내민다면 시대 정신에 맞게 좀 진중하게 정제된 언어로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계적 추진 의사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각을 밝히신 것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만 짚으면 네. 4년 중임제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안철수 후보가 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기후변화 부분들 현재 향후에 어떤 산업 개헌에 담아야 될 부분들 한 4-5가지는 더 추가로 이재명 후보가 말씀드렸다. 그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개헌론이 점화가 되면 사실 지금 선거 전이 너무나 네거티브가 심해서 이슈 대결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네. 뭐 저는 솔직히 이 네거티브처럼 보이죠. 근데 솔직히 이 김건희 씨 7시간 부분은 저는 네거티브라고 보지는 않고 검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지법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공개하게끔 했다는 자체는 공적인 사법부에서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봤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이걸 네거티브로 규정할 수 있지만 제가 뭐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그럴 겁니다. 이 부분은 영부인 후보로서 될 만한 분이 이거는 검증을 받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서부지법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 부분은 국민의 판단을 구하자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네거티브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거티브라면 이 네거티브를 덮기 위한 하나의 물타기 부분이 들어오면서 네거티브처럼 보이는 것이죠. 차라리 이걸 검증으로 받아들이고 국민한테 검증 받겠다 하면 이건 네거티브가 안 될 텐데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슈별로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런 부분을 환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제 정책들을 쭉 내면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이슈를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경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좀 대결들이 좀 확대되고 또 토론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토론장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네거티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최근에 공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네거티브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형수 욕설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검증의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 7시간은 법원이 판단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걸 물타기 위해서 형수 욕설을 갑자기 녹음 파일을 공개한단 말입니다. 통상 이런 것들이 검증 영역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좀 불리하다고 해서 예전에 한 8년, 7년 전에 이미 공개됐던 녹음 파일, 형수 욕설 파일을 덧붙여서 거기에 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네거티브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형수 욕설 파일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구할 게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슬픈 가족사들에 대해서 가족 간에 막 얘기를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족 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얼굴 붉히고 안 살았겠습니까? 형하고도 뭐 이렇게 좀 심한 말도 하고요. 그런 행동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공개돼서 어떤
개인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냥 어떤 폐악적인 인물이다라는 거를 더 씌우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이지 어떤 새로운 사건이 국민들한테 검증돼야 될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부분은 검증이고 이재명 형수 논란은 물타기 네거티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이해는 합니다. 대선판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민주당이 최근에 모 유튜브가 김건희 씨 뭐 통화 녹취록 7시간짜리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 대대적으로 거들고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고리로 해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정치적 선택에 대한 후유증이다, 저는. 지금 형과 형수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 논란은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고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그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녹취 파일은 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고 있었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서 네거티브 자료를 쓴 적은 없었는데 요번에 MBC에서 그게 7시간짜리 녹취록이 방영되는 바람에 그 보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반론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형과 형수 욕설 녹취록이 부각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냐면 민주당이 자초한 면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식은 곤란하죠. 예, 사생활과 대선 후보의 사생활과 공공생활 공익적인 부분이 딱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가족사고 김건희 씨의 녹취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거라는 식의 그 해설은 좀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여야 모두 녹취 폭로전 이어지면서 그 대응도 판박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후보는 사과를 하고 당은 법적 대응을 하는 방식. 왜 이런 식으로 여야 모두 대응을 하는 걸까요? 일단 후보는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했다. 국민들께서 좀 불편하셨다면 뭐 좀 용서를 구하고 그런 태도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대응은 뭐 할 말 없다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송구한 부분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응 방식을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 7시간은 기자와 취재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도 부분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말하자면 한 50명씩 그 MBC를 쫓아가서 물리력으로 하면서 가처분 신청까지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민주당 부분은 고발한 이유는 장영하 변호사 부분은 그분이 기자도 아닐 뿐더러 예전에 그 국감에서도 있었지만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폭 그 돈다발 사진, 아예 시점도 안 맞는 그런 돈다발 사진을 김용판 의원한테 제공을 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신뢰감도 잃고 말하자면 망신도 당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혜아 변호사가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돌아가신 저희 후보의 셋째 형님과 지금 현재 있는 형수와 이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제가 예전에도 줄곧 말하지만 주장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을 듣고 나서 또 그 주장을 녹음 파일을 하면서 뭐 욕설을 한 번 더 공개하는 것 뿐이지 그 외에는 가족 간에 싸운 거 외에 본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더 추가로 공개한다는 게 과연 국민들이 그 욕이 추가된다는 게 국민들이 알 권리인지 검증인지, 그래서 방송에 욕을 안 틀었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틀어야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강제 입원 부분들, 셋째 형이 말했던 부분들은 다 내용이 공개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장혜아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는 후보자의 비방과 욕설 부분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욕설에 대한 파일만 공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거를 방송 안 하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고발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엄연히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원이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파일 방영 금지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예. 따라서 사생활 일부를 제외한 부분은 방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에서 결정적 한 방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이제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 이루어졌던 대화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히 내용들이 파격적이겠냐 싶었고요. 하지만 이제 태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충격적인 발언들 중에는 보수는 왜냐면 여성에 대해서 돈을 주면은 미투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부분들. 홍콩 외신에서 참 창피하게 이런 제목이 떴더라고요. 화대를 안 주면 미투. 이게 홍콩 외신에서 대서특필한 제목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내용에 나온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속 논란이 있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들과 교류하겠다. 이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부분들이 국민적 검증 대상이 돼야 되고 아마 이건 곱씹고 국민들께서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거는 특히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했더라고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에 있어서는 법원 내에서 이례적으로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이거는 국민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2차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면 그러니까 MBC에서 못했던 것들이 공개가 되면 상당한 좀 국민들의 어떤 검증, 좀 아주 매서운 검증을 받을 정도는 될 거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었던 2001년에 강남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은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원래 이제 대통령 선거든 모든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할 때는요. 예. 그 근거가 명확하고 입증 가능해야 이게 효과를 보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걸 누가 검증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검증하겠습니까? 사법부가 검증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는 제기하는 순간 제기하는 쪽에서도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쓰거든요.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정적 이미지를 해서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게 선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 재산 형성 의혹 과정에 대해서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면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고요. 국민의힘은 검증하는 걸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내용도 아니고요.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열린공감 TV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열린공감 TV가 6개월 이상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충격적인 내용을 계속 방송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국민들도 더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애지간한 충격으로는 이게 이제 반응이 나올 수도 없고요. 네. 이미 국민 여론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시간 녹취 그게 MBC에서 보도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식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법원 판결에서 사생활을 빼고 해라 일부 인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후보 부인의 사생활과 공적 생활의 부분을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민주당이 합니까? 아니면 일반 국민이 해야 됩니까? 대통령 후보 부인의 사생활과 공적 부분을 어떻게 도대체 나눌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법원 판결은 처음 봅니다. 이거는 사실은 무책임한 거고요. 대선을 혼탁하게 만드는데 법원이 일조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부대변인 입장 어떠세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생활 부분도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부분의 본인의 방어권 부분은 솔직히 좀 법원에서는 보호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사적 부분은 좀 이렇게 굳이
국민들이 뭐 이제 본인 남편에 대한 뭐 평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국민들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그 뭐 이제 뒤에 뭐 주제가 나오겠지만 홍준표 후보를 홍준표 후보를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만났는데 예. 홍준표 후보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기 배우자 털어라. 아니 그러니까 말끔하게 그 의혹을 해소하고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여기까지 온 배경에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의혹에서나 그러니까 허위 경력부터 주가 조작부터 그다음에 어떤 경선 과정에 있었던 무속 어떤 논란부터 김건희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어떤 거는 잘못했고 이런 부분은 또 오해고 이렇게 밝혀버렸으면 여기까지 과연 갔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를 포함해 이제 장모 사건도 있고 이런 거를 단호하게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 장모와 배우 때문에 뭐 거의 균열이 났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 후보가 큰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적 경력과 공적 경력을 나누자면 네. 취재 과정이라고 밝힌 것도 아니고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의 촬영 담당 이모신가 하는 분이 몰래 녹음하고 불법 녹음한 겁니다. 그 통화 자체가 사적인 영역이에요. 그 사적인 영역에서 몰래 녹음한 것 중에서 골라서 사적인 건 빼고 공적인 거는 보도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납득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그 점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뭐 네거티브 서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계속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어제는 가상자산 관련한 공약을 내놨거든요. 두 후보가 어느 정도는 기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과세 완화, 법제화 이런 것들 배경이 뭘까요? 일단 코인 민심이라고 하는 젊은 층을 좀 노린 걸까요? 일단 배경에는 코인 민심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인정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인구가 한 700만에서 1000만 정도 됩니다. 네, 젊은 층들이 주로 있고요. 근데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양성화하고 법제화 보호 네. 이런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계적 추세가 지금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정부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역행을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답게 이재명 후보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이제 정부에 얘기를 한 것이죠. 같이 하자. 말하자면 공약을 발표했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사과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려를 끼쳐줘서 죄송하다 이런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가상자산 부분들이 이제 좀 양성화되고 두 후보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제하고 700만 1000만 되는 이런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을 활용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뭔가 재산 가치로서의 인정과 또 경제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성화를 못하면서 가상자산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싱가포르에 뺏긴 부분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벌써 아시아 쪽의 가상자산의 어떤 블록체인, 가상자산 부분에 허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공약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이뿐만 아니라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장년 수당,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공약을 내세웠는데 두 후보의 이런 공약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두 가지만 보면 두 후보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죠. 네. 이재명 후보가 60세에서 65세를 대상으로 장년 수당 연 120만 원을 제공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금 포퓰리즘의 연장선상이다 제가 이렇게 봐요. 이재명 후보는
이 작년 수당 외에도 매일 돈을 주겠다는 공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완전 보상하겠다, 카드 수수료 인하하겠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확대하겠다, 농민 쌀값 부양하겠다, 뭐 18세까지 아동 수당 주겠다, 상병 수당 도입,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200만 원, 뭐 1000만 원 기본 대출, 뭐 역세권 기본 주택, 뭐 이렇게 쭉 지금까지 돈 푸는 얘기를 쭉 해왔고요. 네. 열가하기 힘들 정도인데 그러면서 그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 거는 뭐 여태까지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장애인을 위한 4차 산업 인재 키우기 위한 직업훈련 공약이라는 것은 내용 그 자체가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윤석열 후보가 한 공약 중에 현금성 공약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이재명 후보와 비교하면은 그래도 생산적이고 일자리 중심의 공약을 내놨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번 공약도 그렇게 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두 후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두 후보의 공약이 닮은 꼴이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특히 병사 200만 원 월급 지급 공약 같은 경우에는 원조 논쟁도 벌어지고 있고 다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구체적으로 대답은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왜 이렇게 닮은 꼴 정책인데 재원 마련에 대해선 두 후보 다 상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재원 마련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매니페스토를 하게 되면 공약에 대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에 물어보면 답변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원장님 말씀에서 잠깐 그 앞에 하면 수당 그러니까 퍼주기식과 어떤 일자리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저는 이제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저희 후보 것도 수당 다 가져가서 또 똑같이 쓰시면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고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공약 베끼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공약 베끼기라는 것은 조금 뭐 대선이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공약은 누구 거다 할 필요 없이 이게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누가 가져가서 누가 어떻게 더 잘 쓰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예 그냥 그대로 차용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 공약을 물타기용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가면 저 공약을 빛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좀 더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그 공약끼리 좀 같이 합쳐놓으면 더 좋은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걸 또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참 뭐 오랜만에 뜻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윤석열 후보님 토론장에서 정책을 가지고 한번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서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뭐 같은 공약들이 계속 나와도 저는 찬성하고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대선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저녁에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앞서 이 부대변인께서 홍준표 의원도 처가비리 엄단을 선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의원의 합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합류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상당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태까지 쭉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11월 5일 날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윤석열 후보와 상당 부분 거리를 뒀었어요. 그 이후에 대구 지역의 선대위 고문을 맡으셨고요. 네. 그리고 쭉 SNS를 통해서 뭐 고언도 하고 비판도 하시다가 지난 7일 날부터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거, 대선과 관련된 거를 SNS에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어제 이제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와 단 두 분이 만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하셨을 건데 예. 거기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죠? 하나는 국가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비전 내놔라는 것이고 하나는 처가 비리에 대해서 엄단 의지를 밝히라는 것인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간간히 처가 비리에 대한 것도 공정의 차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장모건도 그랬고 부인건도 그랬고 예.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어제 내건 두 가지 과제는 사실은 합류를 위한 명분 쌓기 제공용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간의 수순이나 행보를 쭉 볼 때 합류 외에는 다른 수순이 없다. 그리고 뭐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여론조사해 보면 거의 60%에 육박하잖아요. 한두 달 전부터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스른다는 것은 정치인이 스스로의 미래를 닫는 거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도 아직도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국민의힘의 훌륭한 전략적 자산이신데 스스로 미래를 닫는 행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정권 교체에 앞장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합류해서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권 교체는 60% 넘지는 않고요. 45에서 5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홍준표 후보는 되게 정무적이신 분이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때쯤 뭐 합류를 타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리 와서 저기 김종인 위원장처럼 말하자면은 버림받을 수도 있고 윤핵관들한테요.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2030과의 소통을 통해서 한 축을 본인이 담당하겠다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뭐 당연히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오랫동안 보수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일단 만남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한 47, 8일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이실 때가 됐고 했기 때문에 만남은 있겠지만,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 두 분의 주장했던 바가 처가 비리에 대한 엄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한 단호한 사과였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갈등이 저는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서 또 그 주변에 있는 김건희 씨 주변에 있는 윤핵관들과 거기에 시달려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신다면 좀 고민은 하실 것 같아요. 만에 하나 가셔서 또 중책을 맡아서 하는데 또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장모 좀 엄단하고 정확하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윤석열 후보나 주위의 윤핵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좀 염려가 되고요. 한 가지 더 좀 첨언을 하면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뭐 누구도 예외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말뿐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을 주창할 만한 후보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누구에게도 예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김건희 씨 부분은 허위 경력에 대해서 하나도 밝힌 게 없습니다. 수원여대 부분들, 뭐 어떻게 해서 그거를 작성했는지, 이력들 이런 부분들을 뭐 국민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 소상히 밝히지도 않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장모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건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계좌를 공개를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를 해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왜 윤석열 후보가 그때 기자 토론에 나가서 그랬죠. 기자가 물어봐서 이건 공개할 의향 없으십니까? 왜 그걸 공개합니까? 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로 처가의 비리나 이런 부분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인지 묻고 싶고, 과연 홍준표 후보가 요구하는 대로 과연 윤석열 후보가 받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부원장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뭐 반박보다도요. 그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살려야 된다는 고언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합류하실 시점에 전 대표가 합류하실 시점에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도자는 본인과 본인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그걸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뭐 그걸 외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용해서 저는 그걸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편 핵관이란 단어가 네.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이 이 핵관, 즉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지속적인 탈당 압력을 넣었다. 이 SNS 글을 올린 건데 사실 핵관이란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정청래 의원께서 왜 저쪽 당에서 유행하는 핵관을 우리 당에 가져와서 이 핵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고유 명사처럼 돼버렸는데 이 핵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존재하지 않고요. 저도 이해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경선 때부터 이제 후보와 같이 치렀던 분들은 가까운 분은 있겠죠. 예. 네, 정청래 의원의 지금 이제 불교계와의 갈등은 결국에는 이제 불교계를 봉이 김선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이 발언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자꾸 당과 캠프와 연결해서 이해관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들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당에서 일부 어떤 의원들께서 뭐 정청래 의원한테 얘기를 했겠죠. 네. 뭐 이렇게 탈당을 요구하는데 탈당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뭐 이해관이다. 본인이 판단해서 그게 뭐 후보와 가깝게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 부원장님께서는 핵관이란 단어가 민주당 내에서 나온 건 어떻게 보십니까? 재밌습니다. 일단 재밌고요. 핵심 관계자라는 말을 줄임말이 핵관이잖아요. 예. 사실은 오랫동안 언론의 보도 용어로 썼던 건데 옛날로 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이러면 네. 통상 우리가 핵심 관계자라는 용어를 쓰면 청와대 수석급 이상 네. 뭐 이런 식의 일반 명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고유 명사가 돼서 사적으로 권력을 활용하는 뭐 관계자라는 뜻처럼 바뀐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주변에 핵심 관계자들이 있을 겁니다.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대장동 사건 얘기하시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정진상 정도 돼야 내 접근이 맞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핵심 관계자인 겁니다. 없을 리는 없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35%에서 38% 정도로 딱 박스권에 갇혔어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 결집이 최대치까지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중도 확산을 위해서 민생 과제 던지고 경제 아젠다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해관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불교와 관련된 발언의 기책 사유가 정청래 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문제는 뭐 제가 볼 때 크게 이슈로서 발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써 민주당이 이해관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듣기에 좀 재미있을 뿐입니다. 제가. 네. 이해관이 없단 말은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심 관계자는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후보와 의논하고 하는 핵심 관계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한 그거를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하려는 그런 핵관 이런 부분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